자, 서양학습의 전례와 이제 동서 문물의 교도를 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제 했던 명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명말 청초에 유럽부터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의 전례와 함께 서양의 학습에 많은 학습이 많이 전파되었다. 본래 기독교는 크리스교는 당대 이미 대진경고라고 이름으로 중국에 전래되었고 그 원대에 전파되었다. 요게 약간 이제 착각한 게 있는데 대진경고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토인데 네스티우스파예요. 그리고 요때 원대에 전파된 것은 뭐냐 카톨릭 계통이죠. 예, 또 구분을 해주시고 그다음 선교사들에 의해 본격적인 포교 활동은 15세기 이후에 인도 항로의 개척과 유럽 내 종교 개혁으로 구교가 그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 교단들이 와가지고 하면서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명마 청초에 그 중국에 와서 포교 활동을 시작한 선교사들은 그 당시 그 스페인의 프란시스 사비에르, 이탈리아의 그 마테오 리치, 예, 그 다음에 그 독일의 아담 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벨기에의 페르비스트 이런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인도에 고아 도착했다가 인도 포교에 진력했다가 일본 건너에 여기 포교했다가 또 중국 포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망을 했고요. 마테오리치 나오자 아까쯤 했던 것도 되풀이 됐는데 뭐 천주시리, 곤영만국전도, 기하원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국을 서양 학술을 이제 중국에 소개를 했고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정 역서라는 정확한 양력 달력을 만들었죠. 예, 그래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원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스이 또 뭐 여러 가지 철포도 연구하고 대포 연구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쭉 넘어가면 이제 강희제 때 알레니가 집방 외기를 이제 그 해요. 그 집방 외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왜 기억하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집방 외기. 예.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곤영만국 정도의 영향을 받아서 집방 외기를 뒤에 이제 뭐냐면 편찬한 건데 그때 이제 10년도 기출 문제 보면 집방 외기의 영향을 받아서 곤영만국 정도가 만들어졌다. 틀렸죠? 전후 관계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페르비스트의 고년존들을 지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배는 강희제의 명령을 받고 중국 전토를 이제 침략해서 항영 전난도를 이제 만들어서 중국 최초의 실측 지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의 학술도 궁정과 상류사의 지식인의 호기심에 가 심히 오락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중국의 자연과학적 발전은 근본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 특히 중국인의 중화주의는 중국 이외의 외대 문화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대부 계급은 오로지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서양학술에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 그 위에 예수교단에 이어서 이제 중국에 온 스페인의 프란시스코파와 도미파 선교사들은 예수교단의 선교사들이 중국인이 숭배하는 상제, 청각, 기독교 하나님을 동등하게 한다고 비난을 하고 로마 교황도 이를 받아들여 예수의 교단을 포기를 금지시켰다. 자, 이와 함께 중국의 신도들에게 상제와 조상 숭배를 그만이 여기에 전례 문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강희제는 로마 교황이 이런 조치에 크게 놓아요. 예수에 의해 포교를 금지시켰고 옹경제는 학술과 과학기술로서 궁전에 봉사하는 선교사만 북경에 머물고 하고 급밖에도 입국과 포교를 금하였다. 권령제는 마침내 기독교를 금지시키고요. 교회를 몰수하고 선교사를 처형시켰다.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아편전쟁 이후에 포교의 자유를 얻기까지 민간에 잠적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중국을 본 서양의 이제 입장이 좀 나와요. 그래서 초창기 때 상당히 중국의 문화를 찬양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법 사상도 중국의 어떤 천사상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가고제도는 비롯한 간료제도가 후에 이제 절대왕조에 큰 영향을 주고, 근데 17세기까지 이렇게 이제 중국에 대한 찬미론이 18세기 들어오면서 중국을 멸시를 하게 돼. 그 이유가 이제 보면 이때부터 중국이 이제 뭐냐면 서양의 문화보다 뒤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18세기 후반 같은 경우에 무슨 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중국에 대한 비판이 막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상은 프랑스의 몽테스키에인데 그는 중국을 2000년 가까이 발전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정체된 사회며 236명의 황제가 전제적 통치를 계속하면서 사회 발전이 정지되고 전제 정치가 연속된 후진 사회를 단정하였다. 자, 이하여 행길에 이어 중국 사회는 자유인은 오직 황제 한 사람뿐이고 인민은 모두 황제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특히 이제 막스 베브가 중국을 되게 비판하는데 이 사람은 예전에 한번 역교훈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역교훈에 나왔는데 막스 베버는 이제 유명한 사회학자죠. 그 중에 종교 사회학자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프로테스탄트리즘과 뭐 자본주의 정신 이런 것들 쓰면서 왜 서유럽에서는 먼저 자본주의가 등장했고 그 중국에서는 자본주의가 등장하지 않았나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종교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어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됐고 중국 같은 경우에 유교의 어떤 허위의식 민지라고 하죠 보통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정형적인 뭐예요? 오리엔탈리즘이죠. 그래서 역교의 오리엔탈리즘을 관련돼 갖고 서양주의 시점 중심주의 사관에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자, 막스 베버는 중국의 국가 형태를 황제의 세습 재산으로 간주하며 가상 관료제의 사회라고 진단하고 그 원인은 상강 오륜을 덕목하는 가부장적 유교주의에 구하였다. 이 사람은 뭐 사회 발전 다 뭐냐면 종교에서 구해. 왜냐면 이 사람의 뭐냐면 것은 종교 사회학자이기 때문이죠. 프레임 자체가 종교 자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하여튼 이러한 이제 유럽인들이 상반된 중국과는 18세기 이래에 제국주의가 아시아 갖고 침략해 오면서 아시아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서양 열강대 침략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역사가 그대로 발현됐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시아사가 발전하지 않고 항상 고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예. 근데 누가 시켜줬다는 거야? 서양인들이 와서 시켜줬다는 거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논리는 이제 아시아사의 정체성 논리는 우리나라도 적용되고 일본도 적용되고 중국도 적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걸 정체성을 극복하려고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화론 이런 걸 또 강조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8세기 후반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볼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앞에 명말청초 사회가 더 중요한 거니까 상대적으로 청나라 때는 이제 뭐냐면 전후의 어떤 신분적 상승이 일어나서 항중운동이 많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청조는 18세기 초기 권룡시대 때 지주가 전호에게 사적인 형벌을 가는 걸 금지하여 지주 전호 간의 어떤 종주적인 신분관계를 부정했다. 그러니까 야, 지주 전호 관계 경제적 관계야지 경제 외적 관계가 개입해서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토지세력법에서 전호가 항중들을 탄압하고 지주의 지대를 징수를 국가에 보장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 기출문제와 관련돼 갖고 이건 뭐의 실시 때문에 그러죠? 지정은제 실시. 네. 결국에 지정은제 실시되면 지세가 꼭 뭐가 되는 거예요? 부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종전보다 항종운동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어줬다? 지주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청주의 국가 기반은 지주와 전호의 봉건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그 위에 관료와 신사, 평민들의 어떤 신분적 질서 위에서 유지되었고 이와 같은 사회 구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전제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어떤 지주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되면 이제 심각한 사회 변화 인구가 급증하게 진행돼요. 아까쯤에 인구 급증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살펴봤죠. 자연적 인구 증가와 사회적 인구 증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인 규모의 인구 이동도 들어가. 그래갖고 명 때도 인구 이동했지만 청나라 때도 인구 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로 인구 증가 때문에 어떤 이제 내부의 압박 때문에 이제 외부로 이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개척한 땅들이 많았죠. 사천 지역, 뭐 대만, 그다음에 강서 지역, 저쪽 이제 장안 같은 기주, 운남, 그다음에 저쪽 이제 만주가 이제 개방된 만주 지역.
이런 지역들이 막 개척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는 명나라 때 그렇게 인구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청나라 때 뭐 사천 인구가 확 늘어났고 사천이 경제적 중심지 곡천지도 뭐냐면 바뀌었죠. 예. 사천 가보면 이제 그 뭐 중국집 가면 사천 음식이 제일 맵더라고요. 예, 좀 딱 특이해. 그래갖고 맵고 하여튼 근데 뭐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엉진시대 때 정세가 폐지되면서 인구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비교적 이제 정확한 인구 통계가 나왔죠. 그리고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던 거고. 18세기 중요한 인구는 1억 275만 명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아편전쟁 직전에 거의 4억 가량 급증을 했어요. 자, 이러한 인구 증가는 강서, 운남, 사천, 봉천, 대만 지역의 대대적인 인구 이동을 촉진했고 국가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인주도 18세기 후반 이후에 증가했다. 보통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하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교들이 경제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명청시대 때 하교 중국인들이 밖에 나가는 걸 다 금지시켰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요. 예, 왜? 못 먹고 못 사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당시 뭐 토지 개간과 농업 생산 향상을 이루어졌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업경제 발달은 뭐, 그 앞에 이제 명말청초 때 이제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별로 볼 건 없는데, 일단은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상인 집단으로서 가장 부유한 상인 집단 상서지방의 포상을 비롯하여 염상, 행상이 있다. 그 행상이 대표적인 게 강동 13행이죠. 이 집단은 뭐예요? 공행 집단이에요. 공행. 그래갖고 외국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던 상인 집단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대개 보면 특혜를 받은 상인 집단이에요. 독점권을. 그래서 이들 간상이라고 하죠. 특허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명청시대 때 유명한 상인 집단들이 그 한 두세 가지 있어요. 산서상인, 신안상인, 그 다음에 뒤에 양주, 시주상인, 뭐 이런 상인들 집단들이 있는데 보면 그 상서상인들은 포우나 은호를 개설해서 간청을 대신해 돈과 식량을 대여하고 포우나 은호는 일종의 뭐냐면 조금만 소매은행 정도 이게 보시면 돼요. 간상을 대신해 어음 교환, 예금 대출, 기부금, 환납 등의 일을 처리했다. 그러면 이제 있고 그런 가운데 막대한 상권을 독점한 이윤을 챙겼으나 이들의 상업활동은 고리대 자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대부은행 정도, 저축은행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산서, 신앙상인 등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동양인과 동업족끼리 뭘 두냐 공간과 공소를 뒀어요.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죠. 자,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각 지역의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지역에마다 설치된 동양 조직이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상당히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말과 언어가 다르고 뭐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강동인인데 이제 그 해시를 보려고 북경까지 가요. 그럼 북경에 가면 말이 딱 안 통하죠. 강동하고 북경하고. 예. 그리고 풍습도 달라. 먹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있을 동안 한 두세 달 있어야 되는데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북경에 있는 강동 공간으로 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숙식까지 다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여러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다 뭐냐면 이 공간을 유지하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상인들이 많아. 그 지역에 이제 와가지고 뭐 강동 상인들이 와서 북경에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상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공간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합격을 하면 이 사람들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자기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야. 또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같은 고향 사람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주고 공소는 동업자 조약이에요. 같은 이제 뭐냐 직종에 있는 사람끼리 해주는 이 공간과 공소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단락을 이제 보면 청대 사직업, 사직업은 뭐야? 비단을 만드는 거죠. 대상인의 계산 장방은 가장 진보적인 경영태였다. 그러니까 장방은 도매상에 고
대장의 자본과 원료, 직기를 소유하고 이들 소기역에 대여하여 기호는 원료 장방에 갖다주고 염색을 하고 다시 낙공과 보내는데 이걸 일종의 뭐냐면 성대제예요, 선대제. 예. 그래서 상위 물주가 작업 공간을 여러 번 이제 공정을 이제 나눈 다음에 이 상위 물주는 일종의 장방이죠. 장방이라 부르고 요게 이제 직기를 기호들에게 대우를 해줘. 그럼 기호들에게 여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장방에 넘기면 다음 공주에 넘겨주고 그 다음 넘겨주고 결국에는 이게 최종 완성본을 상위 물주인 장방이 갖다 파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형태가 있었다. 예, 형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청주의 지배체제 이제 모순을 볼게요. 자, 18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청조 사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배체 동요가 일어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일단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관료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50대 합격하거든요. 네. 50대 합격하면 이제 60까지 하다가 나야 되는데 20, 30대 평생 동안 뭐예요? 공부만 하고 있었잖아. 팔공부만 이게 익히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어떻게 놀아야지. 인생 즐겨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90% 논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전들이 주로 실무적인 업무를 하겠죠. 개판 치겠죠, 그냥. 그래갖고 있고, 그래서 행정 운영상의 비능률과 심체 현상이 이제 있었고, 특히 이제 청주의 군사력이 이제 무기력했대. 초창기 때는 팔기병도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약해져. 네, 웅정시대 때 중과도 평정 이후에는 평화 시기가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기병들이 힘이 약해져요. 이들이 이제 군사훈련을 자주 받는 게 아니야. 예비군훈련처럼 소집만 됐다가 뭐 예비군도 뻔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냥. 그 당시 이제 권룡제까지 들어가면 어떤 경우가 있으면 말을 못하는 그 팔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화살도 못 쏘는 팔기들이 등장하고 뚱뚱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를 못해 얘들이. 자, 거기다 이제 만주팔기들에게 또 기지 같은 거 나눠줬잖아 초창기 때는. 근데 만주팔기들이 뭐 농사 짓는 것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 당시 금나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제대로 못해. 예. 그래갖고 맹한 모국제 몰락하는 것처럼 땅을 다 처분해요. 그래서 경제력 상실도 뭐냐면 나타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류사의 사치풍조는 일반 서민들에 학대되고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그때 권룡제 이제 그 재상이었던 하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뜯어먹었냐면 대단해요. 그래갖고 권룡제가 있을 때까지는 이 사람을 건들지 못했어. 근데 권룡제가 이제 죽으니까 가경제가 이제 오면서 그 사람 처형을 시키고 그 사람의 이제 뭐냐면 제사를 뜯어보고 이제 몰수를 해보니까 전체 그 나라 경제의 2분의 1을 지가 먹었던 거야. 그 재정에. 예. 자, 뭐 이런 것들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18세기 말에 들어가면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아까쯤에 이제 일어났던 백령교도 외에도 천수교의 난이라든지 천진의 개똥의 그 농민 반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어났다. 근데 이걸 제대로 진압을 못하고 만주 팔기병들이 제대로 진압을 못하고 주로 누가 진압을 했냐면 신사계층들이 있고 단련병들이 다 진압을 해버린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되게 이제 그 청나라 시대 때 두면 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다 박탈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독립운동이니 뭐 복사운동 그거 못해.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비밀 결사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종교 조직만 이제 남아요. 조직은.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있는데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면 교당 계통이 많아. 교당은 어떤 세력이냐면 교자는 종교할 때 교자, 네, 종교 조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앞에 하는 천수교 반란 교자나 아니면 백령교도의 난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되게 강북 지역에서 있나요? 강북 지역.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교당 집단들은 성향이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반청 집단도 있어요. 반청 집단. 대표적인 백령교도단이죠. 근데 성향이 친정 집단도 있어. 그건 나중에 위화교 있죠. 위화교단. 이렇게 해서 교당들의 성격이 있고, 근데 강남 지역은 이제 좀 종교적인 색깔의 이제 뭐냐면
그 조직이 아니라 좀 비밀결사 조직이 있어요. 비밀결사. 그 대표적인 이제 조직이 여기 나와 있지만 천진회 같은 거 있죠? 네, 천진회. 그다음 삼합회. 삼합회는 어디도 많이 들었죠? 마카오나 뭐 홍콩에 그런 이제 업계들, 조직 폭력배들. 그러니까 지금은 조직 폭력배이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반청 비밀결사 조직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비밀결사 조직이라도 이제 조직의 논리가 그 작용되잖아요. 특히 조직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이나 불법적인 것까지 손을 대고 하여튼 이런 해당 집단들이 뭐냐면 그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일어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태평천공 운동 있죠. 태평천공 운동은 물론 이제 종교 집단이지만 아까 거기에 해당적인 사람들이 가입이 되게 많이 됐어. 그래서 근데 이 해당 세력들은 후에 이제 뭐 태평천공 운동에도 개입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문 있죠, 손문. 손문이 그 변경혁명국도에서 강동이나 강서 지역에서 막 쿠데타 있고 반란이 있기 때 그때 이제 초창기 때는 자체 병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해당 세력들 끌어다가 뭐냐면 쿠데타 있고. 근데 이 해당 세력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이들은 상당히 반청이야, 완전히. 예.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뭘 하는 돈을 되게 밝혀요. 불법적인 일도 많이 해. 예. 그래서 마약도 막 밀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양면적이 있어. 배신도 잘해. 그러니까 그다음 손문이 그 해당 세력들 끌어다가 반청 성격이 있으니까 일단 했는데 문제는 이 해당 세력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든.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안다 군벌에 또 유지에다가 군벌도 자기 뜻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친위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국민군을 자체 직속 부대를. 그래갖고 이제 코미테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항복 공간사관학교에서 자체 군대를 양성하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이 해당 세력하고 그 당시 교당 세력이 이게 강북은 교당, 그러니까 강남은 해당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고 특히 해당 세력들은 반청 세력들이 되게 강했다. 교당은 반청일 수도 있고 친청일 수도 있고 그때 좀 다르고요.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다음 장 넘어가면 그다음 강군들 활기병이나 그다음 노경병들은 아주 이제 쓸모가 없는 부대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함토 자위단 단련이나 항용들이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원했냐? 그건 또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면 적군에게 행할 수 있지만 그 무기가 어디로 행해질 수 있죠? 자기한테 뭐냐면 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좀 꺼렸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그 당시 군사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자, 그 백령고 반란과 청주의 대응 같은 게 있는데 18세기 후반에 농촌사회는 대상인 관료 신사층의 신사층이 토지를 독점하였고 토지에 이른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유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리하여 농민은 지금까지 속해 있던 혈연이나 지연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 민간의 비밀결사로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반체적 불법 집단이 돼요. 이걸 이제 무슨 집단이냐면 해당이야, 해당. 그래서 되게 해자가 붙어. 그 모임회 때. 해. 대표적인 집단이 이제 아까 설명했던 천진회, 그다음에 삼합회, 이런 집단들인데, 자, 천진회는 18세기 후반에 복권 지방에서 이제 시작돼서 점차로 하남, 하중, 대만 등 지동으로 나갔다. 천진회는 가난한 농민으로 이제 비롯한 상품 운반인, 그다음 그 하역 인부, 강부나 서원들을 구성됐고, 이들은 천을 아버지, 지들 어머니 받들고 지도자를 내세워 고통을 함께하는 그다음 의형제를 맺고 인간적인 어떤 위협시를 이제 존중하면서 굳게 뭉쳤다. 그 다음에 또 원말 때 오랜 정통을 갖고 있는 백령교 계통 있죠. 그 원말 때도 백령교도 많이 있었잖아요. 얘네들 특징은 뭐냐면 미륵불을 숭배한다는 거야. 그래서 미륵이 나타나서 무생부모.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무생부모가 이제 주재하는 참된 고향이 진공가양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을 선전했다. 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참된 고향이 아닌 거죠. 보통스러운 것이고 무생부모들 중에 예수님처럼 내려와갖고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이제 있는 민중들을
그래서 진공가양이라는 색으로 이제 편안히 살 것이다 선전했다. 이게 백년교도의 난인데 사이비의 집단이죠. 이제 오늘날 따지면. 그래서 백년교는 그 본고지인 하북지방을 물론이고 가난한 유민들이 많은 사천, 섬서, 호북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그 산촌과 빈농 지역에 파고들었다. 이들은 처음에 청조를 타도하는 기치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반간적 성격이 강했고 따라서 이들은 그 관리의 탄압이나 지방의 신사층들을 비롯한 지주계층을 저항하면서 점차 반국가적 반란 집단을 변모하게 되고 반청 집단을 권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장발전은 아니라고 했죠? 예. 그래서 머리를 뭐예요? 길게 해요. 공발을 이제 없애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반란들이 일어났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학년과 이제 위험을 해가지고 진압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싸울 때 동원된 농민들 동원하고 앞서갖고 이제 싸웠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령도도 난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상강 정책이라는 성체에서 갖고 전략초를 만든 다음에 그 주변을 이제 초토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가경제가 친정을 하면서 가경제가 권시현던 하신을 이제 처형하죠. 그래서 관료의 기강을 바로잡고 10년 동안 거쳐 백령도도난을 수습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청나라까지 이제 다 끝났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보냐? 뭐 한국인의 중국사 볼 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뒤에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부분의 명말 청초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참고로 한국인 중국사 보니까 그 정치사는 따로 설명했는데 명청을 사회경제 문화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성향 양명은 간단하게 설명돼 있었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경세치용도 그냥 동기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옆에 문학 부분만 잠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쯤에 동계 부분에서 좀 그 얘기를 했던 걸 정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한국인 중에서 1페이지 보시면 27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명천시대 때 상대적 오랫동안 제국이 안정된 데다가 산업이 발달해 송대 이래로 성장해온 서민 문화가 능숙한 경제에 이루었다. 특히 강남 지방의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소주 등의 산업과 문화의 중심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의 성장은 자연히 도시 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래서 서민이 즐기는 통속 소설은 그 명대 문학의 대표로 할 정도 성행하였다. 자, 이는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을 배경한 서민의 어떤 사회적 의식이 그만큼 성장했다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제 그 문어체가 아니라 백화문호 있죠? 부어체. 그러니까 백화문 했던 게 나중에 신문학 운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여튼 백화문은 이제 알기 쉽게 써서 서민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통속 소설이 이제 명대에 많이 나왔는데 특히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 양명학 좌파의 영향이 컸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통속 소설 유행했던 게 양명학 좌파와 그 당시 사회경제적 발전,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명대의 대표적인 장르가 소설이야, 소설. 그래서 4대 기서가 있는데 수호전, 삼국지, 연희, 서유기, 금병매죠. 수호전하고 이제 삼국지, 연희는 그 누가 썼죠? 이거는 나간중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나간중. 수호전과 관련되었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 있죠. 그래서 수호전에서 이제 그 했던 게 뭐 박람회 난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수호전과 관련된 것들이죠. 송대 말기에 농민 반란들 있죠. 예. 뭐 송광의 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청대에도 이제 통곡소설의 인기가 여전히 높아 괴기한 내용을 담은 단편소설 요제지 같은 거 있었죠. 요제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냥 대표적인 장편 애정소설이었던 홍루몽 있죠. 그 다음에 관료사회와 뭐 이런 것들 뭐 과거 시험을 비판했던 그 유림회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제에 대한 불만과 포출된 작품으로서 관료의 부패상을 잘 그려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설가 더불려는 서민들이 즐기는 건 영국인데, 그래서 원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좀, 있는데, 명대 유명한 작품은 문항정 항공기가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중국 하면 생각하는 게 건극이죠, 건극. 네. 건극이 있고,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선교사들 활동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뭐 유교 생활이 이제 실생활에 미친 영향인데, 여기 딱 읽어보시면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요때 유교 도덕은 뭐죠? 성리학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명청하면 뭐 양령학, 고중학, 경세층 그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성리학이 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명청 시대 때 그걸 장악했던 게 성리학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조선과 마찬가지 내외가 구별되고 맨날 예송 경쟁하고 여자가 뭐 순결을 잃으면 자살하고 그랬어요. 막 그래서 이중적인 어떤 성윤리가 적용되고 조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하는 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청나라 이제 다 끝났고 이제 그 뭘로 넘어가냐면 근현대사 이제 부분을 넘어갈게요. 예. 자, 끊고